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신통일 평화포럼에서 신통일 한국 새 정부의 통일 외교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평화회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새롭게 결정된 새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에 대한 간단한 전망에 더해서 그 전망과 더불어서 사실 한반도 평화 통일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북한의 핵무장 부분이죠. 지난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더기도 애를 썼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이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핵무기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잘 해결되지 못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개념들, 핵무기와 관련한 국제정치학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개념들을 같이 공부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향후 새로운 정부 5년 동안에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일 텐데, 이 한미일 3국 협력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바람직할까, 또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짚어보면서 오늘 강연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신통일 한국을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핵심 가치가 있죠. 공생, 공영, 공의. 저는 이제 한반도 평화 경제, 평화 체제, 평화 통일이라는 그런 용어로 해석을 해봤는데, 사실 공생이라는 핵심 가치는 남북한의 어떤 더불어 잘 사는 경제적인 번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또 공영이라는 가치는 남북한이 더불어서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에 관한 그런 이제 비전을 담고 있고, 또 공의라는 가치는 소위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도의 세계의 구현을 위해서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누려야 할 도의 세계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국제 정치학의 관점에서 이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본 끝에 제가 나름대로 국제 정치의 관점에서 파악해 봤을 때는 그런 개념들이 바로 한반도 평화 경제, 남북한이 함께하는 평화 경제, 그리고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체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완전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통일 국가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평화 통일, 이런 것들이 바로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와 비전에 부합하는 국제정치학적인 해석이 아닐까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이런 개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북한 핵무기 문제라든가, 또 한미일 3국 협력 문제라든가, 그리고 새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 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것들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고, 큰 틀에서는 언제나 이 한반도 평화 경제와 평화 체제, 평화 통일이라는 이런 패러다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제가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새 정부가 향후에 추구해야 할 통일 외교 정책의 근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세계일보에 기고했던 칼럼을 제가 장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살짝 재자랑하고 싶어서 하나 넣은 건데, 핵심 내용은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지난 2월에 했던 한반도 평화 서밋에서 추구했던 가치, 그런 도전, 그것들의 의미와 더불어서 새 정부가 한미 동맹 문제라든가 한일 어떤 그런 새로운 관계의 정립,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외교안보 정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런 기대들을 담아서 제가 기고한 칼럼입니다. 그 내용들을 풀어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핵무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두면은 좋을 만한, 알아두면은 국제 정세나 아니면 또 핵무기를 다루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향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또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될 텐데, 그런 논란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 가지고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이제 한미동맹 부분이죠. 한미동맹 부분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1월 달에 한번 강연을 하면서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은 어떤 정부가 선택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역대 정부의 통일 외교정책의 그 패턴을 봤을 때, 소위 민주당 정부가 새 정부를 만들게 되면은 기존에 해왔던 미중사의 균형 외교 중심으로 계속 갈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은 아마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 외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왜? 과거의 어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진행해왔던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월 9일에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선인이 당선 소감을 발표하면서 향후 대외 정책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한미동맹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외교정책의 근간을 풀어나가겠다. 향후 5년간 이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기존에 이제 균형 외교를 하면서 한미동맹의 확실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구심을 불식하면서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당선 인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근간은 한미동맹의 재건, 한미동맹을 좀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제 말과 따라가는 행동이 뭔가를 우리는 봐야죠.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앞으로 한 걸 봐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를 많이 봐왔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이 말이 과연 잘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 근거 중에,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쿼드 플러스 문제라고 봅니다. 쿼드 플러스. 쿼드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호주의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에 더해서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인도를 또 포섭해서 인도까지 해서 4개국이 이제 소위 대중국 군사동맹 비슷한 이런 이제 완전한 동맹은 아니죠. 공식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사실상 군사동맹과 비슷한 그런 기구를 만들었죠. 쿼드라고. 그래서 이제 쿼드에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이 3국까지도 이 쿼드 체제에 포섭하려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전략적인 방향인데, 사실 쿼드를 만들 때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계속 미국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의사타진을 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좀 같이 좀 하자. 근데 이제 기존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균형 외교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 미국 쪽에 확 쏠리지 않겠다 이런 이제 방침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었는데,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만약에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해나가는 쪽으로 액션을 취한다라면 쿼드 플러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고,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뭐 한중 관계, 한일 관계는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라는 얘기는 이제 뭐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도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구체적인 액션하고 연관시켜 보면은 과연 그 사드 추가 배치를 공언했는데 그거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중국의 보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이런 문제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파열음이 생기고 있는 게 위안부 합의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뭐 재협상하거나 또는 파기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논란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행보를 지켜보면은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관한 그런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에 관해서도 한마디 했죠. 미사일을 발사하는 와중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남북 대화의 대는 언제든지 열어두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과연 재개될 수 있을지, 또 그런 것과 병행하든 병행하지는 않든 남북한 교류 협력이 재개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재개되기가 상당히 좀 난항을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쨌든 이런 원칙들을 내세워 왔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사건들도 사실은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한에 주는 교훈이라고 보면 동맹의 필요성.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는데도 동맹국이 없으니까 아무도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못 해주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푸틴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핵 우산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남한이 얻을 교훈이라면은 결국 동맹의 필요성, 동맹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을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충분하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이 얻는 학습 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이 얻는 학습 효과라면은 핵을 포기하면 공격당한다. 이런 이제 학습 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역대 그 국제적인 그 사례를 보면은 핵을 만들었다가 포기했거나 핵을 만들다가 포기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핵무기를 한 6개 정도 만들었었어요, 비밀리에. 근데 이 백인 정권에서 흑인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정권 교체기에 핵무기를 넘겨주기는 부담스럽다 해서 이제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아공 사례는 만들었다가 스스로 폐기한 사례고요. 북한하고의 핵협상을 얘기할 때 리비아 사례를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강경 보수파 존 볼턴 같은 인물들은 리비아 모델을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비아 모델은 뭐냐 하면은 핵무기 개발을 스스로 중단하고 대신 이제 미국하고 수교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얻는다 이런 거였는데, 리비아의 말로가 안 좋았어요.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나서 리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났고, 내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카다피에 반대하는 반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다피는 결국은 반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무너졌죠. 이런 걸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내놓을 수 없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마 가지게 될 거고, 뭐 이라크 사례도 있었는데 이라크 그 후세인 핵무기 개발하다가 포기하고 결국 미국으로부터 공격당했죠. 그리고 이제 후세인의 말로도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례를 잠깐 볼까요? 우크라이나 사례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는 원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가지고 있었냐면 과거 구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는 서방 유럽, 서유럽을 향한 핵무기의 저장고였고 거기에 많은 핵무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인 연방이 무너지고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핵 무장 국가로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미소 간의 어떤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제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소련을 비롯해서 서유럽의 그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포괄적으로 우크라이나 안보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제 조약을 맺고 서명을 했죠. 서명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는 전부 다 지금의 러시아 재반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미국의 경제 지원을 받았고 뭐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후회하는 거죠. 핵무기 포기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걸 보면서 북한은 더더욱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동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 협상 지난 정권 때 트럼프와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핵무기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게 아주 우리로서는 뼈아픈 대목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협상 과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무기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서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선제타격론이었죠. 선제타격론. 누구죠? 윤석열 당선자가 주적은 북한이다 이러면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 방법 중에 하나라서 북한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은 선제적으로 지점을 타격해서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국방 전략상 삼축체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핵무기를 사용할 조짐이 보이면은 선제적으로 그 지점을 먼저 타격한다는 킬체인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그 킬체인으로 타격하지 못한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은 그것을 공중에서 요격하겠다는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라는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만에 하나 그 중에 한 발이라도 대한민국 영토에 떨어져서 폭발이 일어나면은 그거에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이제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 당선자가 당시 캠페인을 하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뭐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만에 하나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선제적으로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무력적인 대응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좀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차원의 발언이었던 걸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은 제가 핵무기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무기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라고 그러죠. 상호 확증 파괴 말 그대로 상대방을 확실하게 죽이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상대방 언제 우리가 먼저 공격을 당하면은 자 냉전 시기에 보면은 요 그림 보면은 서로 그 머리에다 폭탄 얹혀놓고서 이제 이 내관에다 불 붙이는 사진이고 왼쪽은 오른쪽은 사진이 뭐냐면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여러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서로 싸울 때는 뭐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활 쏘고 있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서 뭐 일본에 한번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개발을 했고, 중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핵무기를 갖췄는데,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너희가 만약에 먼저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다. 근데 만에 너희가 우리를 핵무기로 먼저 공격하면 우리도 너희를 핵무기로 공격해서 확실하게 보복해 주겠다. 이런 이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냐면은 서로 공격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런 뜻에서 한 게 아니고 너희가 만에 하나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너희를 확실하게 공격해서 죽일 테니까 공격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격하지 마라.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하고 있는데 무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로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옆에 보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무기는 잔뜩 쌓아놓고 서로 싸울 때는 활 쏘는 거예요. 활 쏘면서 핵무기 서로 사용하지 말자. 그거를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력을 비축해 놓고 그 공격력을 방패막이로 삼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라는 개념이고, 이게 이제 미소 냉전 시기에 사용됐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수천 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은 안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호 확증 파괴 전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이런 그 군사적인 균형을 이룬다고 해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공포의 균형이다, 밸런스 오브 테러, 이런 이제 냉전 시기에 사용됐던 개념이고, 지금도 사실상 작동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뭐 수십 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정보기관에 의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수소폭탄급 핵무기까지도 가지고 있고 ICBM을 개발합니다. 북한이 뭐 툭하면 인공위성 발사하죠. 광명성 2호 뭐 이런 거 발사하는데,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기술하고 같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가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장거리 비행을 하니까는 발사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에서 재진입하는 그런 이제 기술인데요.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미사일 탄두를, 인공위성 대신에 미사일 탄두 올리면, 핵탄두 올리면 그게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낙하 기술까지만 확실하게 붙이면 이제 ICBM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하면은 미국이나 뭐 국제사회에서 난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아마 향후 5년 동안에는 이 얘기가 아마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소위 보수적인 안보 관점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가 출발하면 그런 논의들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생길 거예요. 이건 뭐 지켜보면 될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핵우산으로 대응하고 있죠. 미국이 제공한 핵우산, 핵잠수함부터 또 공중에, 그러니까 핵무기는 항상 세 군데 동시에 있어요. 핵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바다 밑에, 그러니까 핵잠수함이 핵탄두미사일 탐지하고 바다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 공중에는 전략 핵기가 항상 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이제 모바일 트럭이라고 해서 여러분 북한 군사 퍼레이드 하면은 대형 트럭에 미사일 싣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동하고 있거나 열차에 실어서 이동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산속에 있는 이제 기지에, 지하 기지에 숨겨놓고 세 군데 항상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제든지 만에 하나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은 그 무기를 가지고 다시 재공격하겠다, 2차 타격을 하겠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서 이제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핵무장에 만약에 독자적인 핵무장 논리가 계속 이게 자가 발전이 되면은 이게 궁극적으로 나중에 일본도 핵무장해야 되고 대만도 핵무장해야 되고 동북아 지역은 전부 다 핵보유 국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까딱하면은 인간적인 판단의 실수나 기술적인 시스템이 결함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현실화되는 그런 위험성이 훨씬 커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게 사실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여파들을 염두에 둬봤을 때 그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북한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가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건 모스크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모스크바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미국과 소련은 서로 완전하게 상대방을 박살낼 수 있을 만큼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영국이나 프랑스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미국만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련이나 러시아, 지금은 러시아, 옛날엔 소련이죠. 상대로 해서 독자적으로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독자적으로 구사할 만큼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소련이죠. 소련으로부터의 핵 위협에 대응해야 되니까 내세운 게 모스크바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련이 예를 들어서 유럽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미국이 자기 본토의 핵 공격을 받는 걸 감내하면서까지 유럽을 방어해 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그래서 이제 영국 애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모스크바 기준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미국만큼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 근데 소련이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소련 전역을 공격할 만큼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모스크바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박살내 주겠다. 우리가 그 정도의 핵무기는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모스크바 기준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실 소련 입장에서는 설사 서유럽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모스크바가 소련의 그 정치적인 상징이고 핵심부가 다 했는데 모스크바가 완전히 박살 나버리면은 소련의 입장에서도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소련이 다시 핵무기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와중에 미국이 끼어들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실제로 핵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이제 모스크바 기준이라는 걸 내세운 건데, 이 모스크바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상 소련을 상대로 해서 완전한 핵전쟁을 할 여력은 안 되지만은 모스크바 하나만큼 확실하게 박살내 주겠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소련 크렘린군 너희들 우리를 향해서 핵무기 사용하지 마.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고, 그 전략, 보통 군사 전략은 보안상이거든요. 근데 이 전략을 공표했어요. 왜? 알려주려고 공표한 겁니다. 이게 이제 모스크바 기준이라는 건데, 왜 제가 이 모스크바 기준을 말씀드린 거냐면,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형할 필요가 있죠.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있고,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모스크바 기준과 같은 이런 그 컨셉을,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까지는 못하더라도 국제적인 여러 가지 어떤 압력 때문에, 요인들 때문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설사 못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너희들도 확실한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기가 아닌 다른 무기라도, 재래식 무기도 사실은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 그 살상력이 엄청난 무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스크바 기준에 준하는 억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들을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중 체계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린 건데, 뭐 개괄적인 얘기를 30분 남짓 쭉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좀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여러분들이 향후 국제 뉴스나 또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비핵화 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 논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현재의 정세 속에서 그러면은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향후 통일을 위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 이런 이제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국협력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분야별로 그 위험 요소와 협력 방안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장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중 패권 경쟁이죠. 미중 패권 경쟁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는 그 한미 동맹이 근간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 형태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지금 러시아가 아주 공격적인 행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혹시나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그런 이제 현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은, 물론 저는 결코 전쟁 논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코 전쟁론자가 아니고 또 선제 타격을 주장하시는 분들 결코 전쟁론자들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우리의 평화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줄 필요는 있는 거죠. 확실하게. 그런 맥락에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에 입각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 지금 당장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체결하기에는 국제 여건도 있고 또 그 국민들의 감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쉽지 않겠지만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이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각동맹에서 단순히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쪽으로만 움직일 게 아니라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방안. 사실 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미국이지만 일본이 그동안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일본도 이제 북한의 위협을 안보 위협으로 내세워서 내부 정치에 활용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일본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국내 정치에 활용했던 측면이 꽤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협력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와중에 북한 비핵화 협상과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도 일본이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좀 풀어나가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쿼드 플러스 가입 문제, 그리고 일본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대결,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대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당장 부딪히고 있는 큰 문제들인데요.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차 수교가 완성돼야 됩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수교를 했고 옛날에 소련하고 수교를 했는데 북한은 미국하고 수교를 못했고 일본하고 수교를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핵무장으로 자기들을 방어하겠다 이런 이제 노선을 걷고 있는데 사실상 이 한반도 정세가 안정이 되고 한반도 남북 통일로 갈 수 있는 기본 평화 경제, 평화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고 북한이 일본과 수교하면서 이 주변 외교 관계가 교차 수교가 완성되는 형태로 정리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만약에 진전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외교적으로 한꺼번에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만 좀 안타깝게도 당장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방향성 자체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북한 경제의 중국화 문제. 북한이 경제 제재 속에서 유일하게 지금 숨을 쉬는 공간이 중국으로부터의 교육 물자 이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북한 경제가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물론 심정적으로는 중국을 천년의 적이라고 경계하고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계속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국 경제에 예속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경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북한 경제의 고도화라는 건 단순히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쓰자는 게 아니라 북한에 우리는 사실상 첨단 기업을 사실 북한에 투자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공장을 지어준다든가, 개성공단에서 신발 만들고 의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전자회사를 만든다든가 자동차회사, 저희가 평화자동차 공장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좀 더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만 남북협력기금을 할 게 아니라 국제적인 컨소시엄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이 직접 투자하고 일본이 직접 투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북한도 그 국제적인 경제 연결고리에 포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도발을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중국의 경제 보복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한한령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보복을 심하게 했죠. 지금도 그 보복의 여파가 남아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그 사드 추가 배치가 이루어진다라면은 또 엄청난 추가 보복이 사실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국 경제에 많이 의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보복의 여파가 큰데요. 이런 보복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완충 장치를 만들어야 되죠. 그 완충 장치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미국과의 어떤 경제 기술 협력이라고 봅니다. 소위 그 초격차 기술이라고 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한국 기업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보복을 완충시켜야지 경제보복 피하기 위해서 중국을 눈치를 보는 식으로 가서는 해답이 없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육성된 배경이다 보면 미국이 엄청난 지원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컴퓨터 산업은 전통적으로 일본이 원래 강점하고 있던,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싶어 했던 산업 분야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뭐 플라자 협정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일본의 지나친 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도 사실은 우리에게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들을 이전시켜준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격차 기술을 더 발전시키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주 항공 기술이라든가 AI 기술, 양자 컴퓨터 기술, 6G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기술 협력을 통해서 그런 초격차 기술을 전수받는, 이전받는 형태로 우리의 경제력을 더 강화시켜서 중국이 우리의 기술이 없으면 중국 경제가 못 들어가게끔 해놔야지, 중국 시장 크기만 보고 거기에 계속 의존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우리가 살 길을 도모하기에 만만치가 않다. 장기적으로는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새 정부가 출범했고 큰 틀에서는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기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다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 북한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왔는가, 이런 사례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강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